노후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연금을 떠올립니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노후 소득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연금 수령액이 낮고 자산 구조가 불균형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은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부동산 중심의 자산 보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노후의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특히 도시에서 거주하는 고령층은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 기본적인 지출만 해도 월 1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나서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기업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인 401, 개인이 스스로 불입하는 IRA 계좌 등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 또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병행되는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 역시 노후 자산의 30% 이상이 연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 소득 구조는 은퇴 후에도 소득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자산의 총액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놓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며 시세 하락이나 공실 리스크에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이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바로 그르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외에도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개인의 경력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자율적인 시간제로 구성된 부업, 혹은 온라인 기반의 소득 모델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상담, 온라인 교육, 유튜브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 강연 활동 등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적고 자율성과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노후 소득원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 삶의 만족도와 자존감을 함께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무 설계, 교육과 실질적인 퇴직연금 설계 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 소득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수익이 흐를 수 있는 소득의 다층화를 도와야 합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정적인 연금 수령이 아니라 유동적인 소득의 흐름입니다. 소득은 곧 자존감이고 자존감은 삶의 품격으로 이어집니다. 은퇴 이후에도 내 손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감각은 단순한 재정 안정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쌓는 방식의 노후 준비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노후 대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수익, 작지만 꾸준한 흐름이 있는 구조가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는 정지된 시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이 흘러야 삶도 이어집니다. 연금은 기본일 뿐 그 위에 무엇을 얹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흐르는 소득의 시대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집입니다. 내가 은퇴 후 살 집이 있는가, 전세냐 자가냐, 어디에 위치했는가 등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주거의 안정은 노후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즉,
노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장년층이 은퇴 전까지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지키는 것을 노후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그 집에서 머물게 되면 생각보다 더 큰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고층 아파트, 원룸형 오피스텔 등에 혼자 거주하는 고령층은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채 TV 소리와 혼잣말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주거는 확보되었지만 삶은 텅 비어 있는 상황이 한국 노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주거 환경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북유럽, 미국 등에서는 실버타운, 노인 공동체 마을, 코아우징 형태의 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은 단순히 노인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일부 실버 주택 단지는 카페, 도서관, 운동시설, 텃밭 등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고 매일 주민 모임이나 요리 클래스, 산책 모임 등이 자연스럽게 운영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노인들은 몸은 혼자 살아도 마음은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일본은 최근 노인 공유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공동 사용하고 각자의 방은 독립적으로 구성된 이 구조는 사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필요한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관계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노인은 단지 살 공간이 아니라 살아갈 사람들과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도 최근 공공임대나 실버주택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립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전용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이 유명무실하거나 입주민 간의 교류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갈등이나 고립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공급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엮이는 구조적 설계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마을회관을 확장해 매일 노인이 머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실버타운 내의 지역 청년, 아이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세대 간 교류형 주거 모델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주거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건강관리, 사회참여, 문화생활, 심리적 안정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은 그저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후의 진짜 주거는 주소지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면 그 집은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은 작고 소박하더라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은 삶의 쉼터가 됩니다. 이제 한국도 집 중심의 노후에서 사람 중심의 노후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의 가치는 삶이 아니라 사람 속에 섞여 사는 노후를 꿈꿔야 합니다. 주거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정서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여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노후의 기대를 자식에게 두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 일부를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병원 진료, 외로움 해소 등의 감정적 돌봄까지 자식이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주거 불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기에도 벅찹니다.
이런 세대 차이 속에서 부모의 기대는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자식의 무관심은 부모에게 섭섭함과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훨씬 독립적입니다. 특히 북유럽,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식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부모와의 재정적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고 노후의 삶은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할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태도에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강한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많은 고령자들은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실버타운이나 노인 전용 주택에 입주하여 자신만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자식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통화하거나 생일이나 명절에 방문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적당한 거리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며 부담 없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거리 유지 속의 존중입니다. 기대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돕는 정도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거나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업적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를 단지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예로 60대의 한 어머니는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계속 연락이 없자 서운한 감정을 쌓아갔고 결국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어머니는 자녀가 결혼한 뒤에도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는 태도로 기대하지 않고 연락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녀는 오히려 부담 없이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더라도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식의 공간을 침해하거나 부모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만 커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서로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된 관계로 남아야 오래도록 평화로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는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노후의 보험처럼 생각하지 말고 자식도 부모를 부담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거리 유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은 노후의 보험이 아닙니다. 노후는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할 삶의 마지막 설계이며 그 안에서 자식은 돕는 역할일 뿐 책임의 주체는 아닙니다. 기대보다 경계를, 의존보다 존중을. 이것이 한국 가족이 배워야 할 새로운 관계의 방식입니다. 노후는 단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후는 쉴 권리 이전에 살 권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일과 가족, 희생과 책임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노후를 쉰다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며 직장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이제 좀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지내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쉼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삶이 공허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기만 할 때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은퇴를 삶의 끝이 아닌 삶의 두 번째 시작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후 자기 삶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창작 활동을 하며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한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많은 은퇴자들이 노인대학에 등록하여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거나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이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제2의 인생학교라 불리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은퇴자들이 미술, 요리, 수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키고 그것이 소득이나 사회 참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삶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후에는 쉬자는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으로 노후를 멈춤의 시기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후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묻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살 권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병들고 늙어가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미뤄왔던 것들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루는 일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와 제도의 뒷받침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노인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도 노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65세 남성은 은퇴 후 아무 계획 없이 집에 머무르다 우울증 증세를 겪었지만 우연히 찾은 사진 동호회를 통해 매주 출사를 다니고 자신의 작품을 지역 전시회에 출품하면서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지내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자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존재감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노후는 정지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시간. 누군가의 부모나 직장인이라는 역할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후는 단지 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살 권리를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출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아내느라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나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경제적 안정이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소속감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노년기의 삶은 빠르게 외로움과 무기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이후 급격한 사회적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은퇴한 순간 많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잃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일 출근하며 유지하던 인간관계는 빠르게 희미해지고 가족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관계를 의존하던 이들은 그조차 멀어질 경우 극심한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단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삶의 만족도와 기대 수명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면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노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복지국가들은 노인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도시마다 노인 전용 커뮤니티 하우스가 마련되어 있어 취미활동, 건강 프로그램, 교육,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은퇴자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화 사회의 선두주자답게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이 지역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집에서 나와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의료, 돌봄, 교류, 학습이 모두 가능한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하고 기존 복지관이나 경로당은 기능이 단순하거나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은 일회성 또는 단기 중심이라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부터 배워야 할 점은 노인의 사회적 연결을 돕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도적으로 확충하는 일입니다. 노인을 위한 공간은 단지 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역할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도서관이나 주민센터를 노인을 위한 카페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인 지역 봉사단, 취미 동아리,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역할을 사회 속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단지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질 때 노인들은 비로소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다 지역 주민센터에 동화 읽어주기 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매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이 나이에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의 행복은 연금이나 건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여전히 쓸 수 있다는 자존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한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 외로움을 막아줄 수 있는 구조는 이제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책무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연결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노후의 방식입니다.